그럼 지금부터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권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며 속속 경제에 권력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음식점, 택시기사님, 대리운전 기사님들을 비롯한 서비스업을 시작을 해서 유통을 해서 금융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제 플랫폼을 거치지 않으면 판매자들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권력화된 플랫폼이 그저 착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일 것 같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생존권을 플랫폼에 저당 잡혔다는 아우성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은 단순 상인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광고, 중개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직 영역에서도 광고, 중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사회 속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세적 변화라면 결국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러한 전문직의 경우에는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불이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전문직 플랫폼의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오고 갈 많은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발전에 따른 흐름과 공공성 수요라는 가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의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성장으로 말미암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매칭 기계가 광고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어 플랫폼 내 상품과 객관적인 비교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 자격증 소지 직종에 대한 업무 수행 자격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이 불법적으로 업무 처리에 대항하는 경우 전문 직종업의 생존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성장에 비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규정과 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심포지엄을 통해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온라인 플랫폼과 전문직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당연히 독립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직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광고의 내용과 방법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함께 업종과 직역을 구분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 변호사 시장에도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여 시장 기대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기재와 법망을 우회하고 장사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소비자를 중개 알선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투입된 자본의 성격상 수익 극대화를 위한 본성은 언제라도 발현되고 결국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법률 시장의 상업화와 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유인형 홍보 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객관성을 갖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공공 플랫폼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시간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소비자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를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전문직 단체가 운영하는 전문직 플랫폼 마련과 플랫폼의 공공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전 산업군에 걸쳐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 개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감축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점은 정부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관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국회가 2020년 12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대응과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플랫폼이 무절제하게 양상되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이니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 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를 유도하며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발동시키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보건의학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주도 일방적 정책 추진을 시작하고 국회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긴밀히 논의하여 지도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정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의학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난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문직 플랫폼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제도와 방향, 실천적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전문직 플랫폼의 공공화에 대한 견해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국민 권익 침해 방지,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플랫폼의 공공화에 대한 논의의 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처럼 이미 AI와 플랫폼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데이터 선법을 비롯한 여러 정책으로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역시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기존의 시장 질서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치과의협회는 큰 우려와 함께 치과의무역을 넘보는 플랫폼 회사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전문직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후 심포지엄의 진행은 과장이신 박상수 부협회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호사, 의사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전문직에 대해 객관적 정보가
공정하게 전달되는 공공 플랫폼으로의 플랫폼 일원화를 위한 실천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이 행사뿐만 아니라 사실 그 3, 4년 동안의 플랫폼 이코노미, 기획 이코노미,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상상을 이뤘었었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은 혁신이라는 그런 그 레토릭 수사 아래서 이러한 플랫폼 경제를 촉진하고 조성하는 식으로 정책이 많이 흘러갔었죠. 그러다가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런 거대 공유 플랫폼들의 문제가 드디어 노정되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속에서의 규율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법상 규율 문제들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지형이에요. 좀 거칠게 비하면 우리 혁신풍에서 조금 벗어난 거죠. 혁신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막 이제 모든 규제가 과학기술을 거의 못 쫓아온다, 뭐 규제는 타파해야 된다. 나는 인식은 그나마 좀 가신 것 같아요, 최근에. 사람들은 항상 피부로 뭔가 와닿고 손해를 봐야지 각성하는 계기가 있는데 겪고 계시니까 모든 국민이.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 경제의 일반적인 문제들이 변호사 시장 또는 의료 시장, 기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일반 상인이 아닌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고 그 법률로 특정한 업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뭐 숙련이 필요하고 어떤 시험이 필요한 그런 업종에 있어서는 아직 광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플랫폼이 대두가 되어 왔고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소비자 희생이 증가한다는 느낌이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전문가들이 약간 반성할 지점도 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이제 전통적인 변호사 수임 시장에서 조심스러운 얘기로 이제 근절돼야 될 정관예우라는 사실 넌센스거든요. 정관예우는 부정 혁파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의료시장은 잘은 모릅니다만 사실 상상 병원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조금 더 예민한 얘기를 하게 되면 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비전문가의 경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물품에서 행정부 장관들 고문이라고 고용하는 게 가장 편한 말이니까 그런 말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 집단 자체가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담론에서 약간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글로 못 썼어요. 저도 사실 전업 출신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플랫폼 관련된 규율에 대해서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플랫폼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비클 그릇에 불과하거든요. 그 전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미자리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면 거래에서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온라인이라고 해서 금지되는 것도 어색하죠. 반대로 현실 세계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온라인이라고 해서 허용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은 이 두 가지 명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오프라인에서의 광고와 소비의 부분이 되게 명백했죠. 예전에 우리가 벼룩시장이나 가로수에 있는 클래식카드 앱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을 소멸하고 보진 않았어요. 광고라고 그랬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열면 오는 그런 맞춤형 광고라고 불리는 것들을 단순히 광고를 볼 수 있겠는가? 광고가 노출되는 알고리즘 자체가 그걸 통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어떠한 아규멘트가 어떠한 파라미터 뒤에 설명할게요. 그걸 가지고 통제하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된다면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소비와 유사한, 알선 소비와 유사한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비와 이제 광고의 구별 기준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잠깐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면 100년 전에 그 코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자원 배분의 방식은 이제 메이크 바이란 말로 대표되는 것처럼 시장에서 사거나 아니면 하나의 어거니즘 안에서 유계적인 통제에서 만들거나 놨다는 거예요. 그 경제에서 이제 자원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내부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1980년대부터 네트워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 그 중간에 있는 자원 배분 방식이에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인 네트워크 방식. 그런데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게 ICT 발전과 융합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어요. 20년 전에 가로수나 거래시장이 구인 광고 내봐야
피드백 오는 것들은 하루 이틀 걸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앱에다가 콜 누르면 막 걸어오잖아요. 굉장히 찰나적인 순간으로 다수의 노무 제공 희망하는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찰나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전통적인 네트워크랑 달리 이제 ICT랑 결합한 온라인 플랫폼상의 네트워크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을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념적으로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냥 관장을 끄는 거고 양면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거고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전통적인 통제에 대한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네트워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타다가 통계수를 볼 때 지금 법원에서 이제 형사판결에서 타다 드라이버들을 기사 알선했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타다 지금 서비스하는 타다를 탈 때 기사 알선받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은 플랫폼이 정해주는 차를 배제된 차를 타는 택시랑 같은 건데 계약상으로 그걸 소개하라고 해서 법을 우회했다라는 거 그리고 법원이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플랫폼 시장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법적인 규제가 변화하는 것들을 쫓아가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좀 되게 재미가 없으시죠?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성분 기본 영문 그런 걸 나오고 의지미래랑 이제 단순미래, 의유시행 이제 과학의 결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의지를 되게 평화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낼 건지는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ICT 기술이 발달했고 플랫폼이 발달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도권을 내주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니 시장은 바뀌어야 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인간의 의지를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관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규율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나 의원님들 또는 정책 위반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넘어가고 이제 15페이지부터 나온 알고리즘 얘기는 설명하자면 긴데 사람들이 알고리즘은 되게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리즘은 수학의 정석기에는 순서도랑 비슷해요.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그 시퀀스죠. 일 처리의 방법 같은 건데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배달을 한다고 칠 때 배달 플랫폼에서 예전에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어적이죠. 누구를 불러줄 건지는 흔히 안목 찍어준 거였죠. 사람이 할 때는 누가 어디에 누구를 불러면 될 건지 쌓여있던 업력 경험들이 있죠. 근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비치되는 순간은 뭐냐면은 설계자가 하나 다항식을 만드는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ABC라는 항에 들어갈 거 아기멘트라고 그러죠. 그거는 어떤 상식인 거예요. 콜 부르는 사람이 어디에 존재한다. 차가 어디에 있다. 만약에 X, Y, Z는 파라미터, 변수인 거죠. 가중치를 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값을 나오는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이걸 누가 정하나요? 이걸 플랫폼에 정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로또 알고리즘 모르겠는데 만약에 광고 플랫폼이라면 이런 거죠. 광고료를 많이 준 사람한테 가중치를 준다 그러면 노출되는 방법은 광고값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광고라고 보입니다. 사실 플랫폼 입장에서 돈 많이 낸 사람은 제일 앞에 배치한다. 그런 공공적인 영역에서 업의 질의 자체가 통제가 되는 그런 업종에서의 플랫폼에 대해서 왜 하는 거냐. 이건 그냥 상이야. 커머스 영역이 아니다. 이게 상이야. 이건 퍼블릭이다. 변압도 사실은 공공조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일정한 공공조합을 국가의 행정권의 일부를 맡겨놓은 거잖아요. 왜? 이건 공공 영역이니까.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퍼블릭 영역에 일개 족보도 없는 너무 많이 심한가? 족보도 없는 플랫폼이 돌아가지고 그걸 개입해가지고 장사하겠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게 사실 담백한 어프로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들이 하는 게 광고니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변호사법이라든가 의료법이라든가 하는 특정한 업역을 규율하는 법을 가지고 시장 질서를 이제 일반 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규율을 갖고 있는 시장에 전혀 종전부터 다른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그 기존의 질서를 이제 교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그 정도의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한다 정도의 어떤 편익을 가지고 기존의 그러한 공공성이라는 걸 전제해서 만들어놓은 규율 질서를 허무는 걸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아닐까. 사실 변호사 광고는
페이스북도 하지만 네이버에도 많이 하잖아요. 관련 시작하려면 네이버 모토리가 묶어서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 독점이라고 접근하려면. 그런 거고. 이제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겠는가? 큰 틀로는 사실은, 담론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되겠죠. 이제, 하루에 제일 많이 소통하는 건 여러분 스마트폰일 거예요. 배우자보다 스마트폰 더 많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제일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건 핸드폰일 거고 컴퓨터 CRT를 모니터일 거거든요.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 관련되어서 종전에 비대면 리얼한 세상에서의 기존의 법령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항상 뭔가 모호한 영역이 생기죠. 광고랑 소개가 모호하잖아요. 지금 사실 로토비 하는데 우리가 소개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광고라고 하고 법무부장도 광고를 보고 있는데 전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담백하게 이제 뭐 로열 리퍼럴 추천 같은 거에 대해서 유상으로 하면 안 된다라든가 하는 이제 변화된 그 현실적인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한 담론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건 다 지난 일일 거예요, 사실. 아주 오래오래 걸릴 것이고, 그런 걸 하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이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변협이 됐던, 위협이 됐던, 그냥 단순한, 이제, 사회간의 모임이 아니죠. 행정권을 받은 거잖아요. 등록에 대한 권한들, 아니면 뭐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왜 그런 거죠? 그런 공공성이라는 것을 해당 업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총의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 협회에서 비영리로 이제 그 기술 발전으로 따라 증가할 수 있는 플랫폼의 편익을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나의 변호사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다른 지경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플랫폼의 옹호로 이제 어드보케이트들이 하는 얘기들, 사회적 희생을 증진시킨다, 혁신이다 하는 말들로 인한 그런 어떤 약간 광고 플랫폼에 대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여론들도 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협의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출시,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해석 등 짧지만 그간 관련 사안을 취재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제 발표를 해주신 권호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기반으로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에서의 광고와 알선 및 소개 부분이 모호하다고 하시며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 모호성을 제대로 해결해 전문직역의 공공성과 또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까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장의 상황과 재반 사항을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문직역의 입장보다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찌 보면 소비자로서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전문 영역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은 각계 전문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논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 사회적 논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지하철 역사에 즐기한 광고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마 업계 관련자가 아니라면 또 평소 법률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분이라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당시 법조계와는 전혀 연관이 없던 저로서는 이 사설 플랫폼을 보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용하면 편리하겠다 이렇게 정말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의료 관련 정보 공유 및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공공운수 업계 등 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각계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갈등을 보고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연장선상으로 제가 법조 출입기자가 아니었다면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사설 플랫폼과의 갈등 또한 마찬가지라고 여겼을 겁니다. 실제 제 주변 지인들과 이 논란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곧 외부인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사안을 취재하고 쟁점 사항을 파악하다 보니까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당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역에서 벌어지는 플랫폼 갈등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법조인과 의료인은 개인의 이익보다도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직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조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사설 플랫폼의 난립은 국민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 특정인의 의도적 개입 혹은 의도치 않은 학습 등의 변수에 따라 무분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전문 직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에 의한 광고와 소개 및 알선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법적 통제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법조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순히 사설 플랫폼 업체의 대항마로 공고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선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공공적 측면에서의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약 4개월 전 저는 변협이 전국 지방 변호사회와 함께 만든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했을 때 이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에 힘써주신 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공공 플랫폼의 많은 장점들 중 특히 공신력, 정보량, 비용 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갖춰진다면 소비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위 있는 집단에서 만들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속성에 대한 편견이나 우려를 깨고 더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업계 특성과 노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과 업계 종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규율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가 업계 생태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 건 맞습니다. 법적 강제성과 설득 과정 중 어느 것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이 모두 진행되는데 동의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플랫폼의 취지는 올바른 전문 직역 서비스의 질서 확립, 더 나아가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국 서비스 이용자들은 국민과 전국에 있는 업계 전문가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 2달 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 참석을 앞두고 자료를 더 찾아보던 중 헌재 판결 이후 청년 변호사들의 사설 플랫폼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타사 보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동안 변호사 수임은 대형 로펌 소속 유명한 변호사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그렇지 않은 지위의 변호사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이 소외되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어떤 의미인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의 입장에서 업계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플랫폼이 이러한 불공정 수익 구조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법률에 근거한 타당성 여부에서 더 나아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속 현실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선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한 소비자를 위해서 공공 플랫폼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한계점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사설 플랫폼을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설 플랫폼은 아무래도 상업성에 치중돼 있어 수익성이 낮거나 상담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사안을 문의할 경우에 변호사로부터 불성실한 답변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점을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협 등 권위 있는 단체에서 공익과 또 신뢰를 내세운 나의 변호사가 상업성이 아닌 공공성을 바탕으로 의뢰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의뢰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공공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의뢰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간단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해결 사례 및 법률 정보 제공 등 의뢰인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특히 수익 모델이 없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은 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플랫폼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 항상 양쪽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기자로서 취재했던 사항들을 살펴보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작성할 때 어려웠던 부분 또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각자의 입장을 왜곡하지 않고 잘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양측 입장을 모두 듣다 보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마치 다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 사회가 요인하고 있는 가치가 더해져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든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봉합한다면 그 뒤에 구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직역 플랫폼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는 다양한 자리가 만들어져 하루빨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 대한 광고 등 플랫폼의 독점화가 진행될수록 안 그래도 이미 내타고 있던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할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에 있어서는 일반 온라인 플랫폼은 다르게 취급해서 변호사 시장 내에 독점이 형성되기 전에 독점의 가능성 자체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변호사 업계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 또한 처음에는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해준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플랫폼 가입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자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광고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플랫폼 내에서 변호사와 이용자들 사이에 상담과 사건 수임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이러한 과정으로 플랫폼의 모집을 계속 키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되면서 해당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의 의존도가 높아졌을 때 플랫폼은 그동안 몸집 키우기와 마케팅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그때부터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기 시작합니다. 일반 서비스 이용자를 계속 유입시켜야 하니 이들에게는 서비스가 계속 무료입니다. 그렇다 보니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변호사의 지갑입니다. 그렇게 변호사에게 받는 광고비는 점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비를 많이 줄수록 더욱 상위에 노출시켜줍니다. 이미 플랫폼을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면서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변호사들은 이제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광고비와 플랫폼 정책 및 알고리즘이 바뀌어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의 대부분이 대형 플랫폼이 아닌 개업 변호사들인데요. 이전 같으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전문 분야와 브랜드를 만들고 영업망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은 참 간편합니다. 광고비만 내면 변호사인 나를 대신 광고해줍니다. 또 그때 이슈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맞게 전문 분야를 간편하게 클릭 한 번에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엠번방 사건과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성범죄 사건 전문, 설이나 추석 명절 끝날 무렵에는 이혼 사건 전문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실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건을 많이 수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은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더더욱 사건의 분야 또는 성격, 불문하고 수익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리를 떠나서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을 온라인 상장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변호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건의 수익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어필하기 좋고 쉬운 것은 바로 금액입니다. 다른 변호사들과 제4의 깎아먹기 경쟁을 하면서 수익률을 낮춰서 수임을 합니다. 그렇게 수임을 하는 사건은 과연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시간을 들여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렴하게 수익한 만큼 사건을 많이 받아야 사무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사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변호사는 수많은 변호사들 중 자신을 이용자들에게 더욱 어필하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자신을 광고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파악하고 통제할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상단에 노출된 변호사가 해당 분야 전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상은 그 변호사가 해당 분야 전문가라는 보장은 없고 광고비를 많이 태운 변호사일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직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지금조차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 운영자는 주식회사입니다. 변호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단지 주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투자를 한 주주가 있는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운영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의 수익 창출의 대상인 변호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플랫폼에 묶어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로또계 운영사의 주식회사 로엘 컴퍼니만 보더라도 변협의 경고규정 개정으로 변호사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지자 로또 외에 판례 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변호사 채용 정보와 멘토링, 사무용품 등 구매까지 변호사협회가 현재 회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주식회사 내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론칭하고 있고 이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되면서 시장 지배력을 넓히는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회원을 계속 늘려나가게 될 플랫폼의 운영사는 자본과 각종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변호사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 등 국가기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수익 창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플랫폼 운영사가 변호사 업계를 좌지우지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변호사 업계 전체가 플랫폼 종속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엑짓입니다. 만약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 운영사가 주식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를 외국 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에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업계의 플랫폼 종속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특히 외국 기업에 매각된다면 플랫폼에 누적된 변호사 회원 상담 그리고 개인정보 등 수많은 데이터가 외국에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그 데이터는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분석 또는 활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외국 기업의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가 종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미 벌어진 일도 있고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의뢰인과 만나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면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그리고 플랫폼 운영사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이 앞서 말한 문제점을 모두 덮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점과 운영사가 가지는 명분에 비해서 이 서비스 이용자와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 업계가 있는 그리고 입을 피해가 훨씬 커 보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에 있어서는 일반 온라인 플랫폼과는 다르게 취급해서 변호사 시장 내에서 독점이 형성되기 전에 독점의 가능성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을 공익사업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협과 법무부 등 공공이 플랫폼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갖고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능력이 요구된다면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선 플랫폼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한편 그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먼저 우리 변호사한테는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를 론칭해서 사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자본과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공공 플랫폼으로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이로운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자 하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권호선 교수님이나 세계 홍보이사님께서 이 플랫폼의 법률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그 역기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플랫폼의 형태 자체가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이렇게 강조드릴 내용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계에는 2010년 4월에 의료방송부에서 의사 환자 간 의료 원격의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당시부터 저희는 이제 그런 이슈를 길게 가지고 오고 있었고, 다만 이제 의사협회는 그 발의한 초반부터 의료의 본질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성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현상 때문에 2020년에 갑자기 이 플랫폼이 등장해서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기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해 5월 현재 파악하기로는 30여 개의 의료 플랫폼이 이미 상선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경험이, 현장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사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한 이제 저희 의료 현장에서의 면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 협회의 입장을 그다음 말씀드리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에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희가 같이 기억을 거두어 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일부가 이제 19년 말 나라에서도 2020년 확진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중수본에서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최초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3월 달에 복지부 공고로서 기존에 있던 보건의료 기본법, 그리고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 처방에 대한 한시적인 허용 방안을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20년 7월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안을 대법원장 김성주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논쟁이나 또는 저희가 이런 플랫폼의 등장에 관한 준비를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게 도입된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기존의 이제 전화상담 처방 허용 조치 자체가 기존의 대면진료 원칙의 현행 의료법을 체계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으로 저희가 분석된 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건강 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이 플랫폼들에 의해서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 의약품이 광고가 범람하게 되는 현상, 그리고 불법적인 의료 광고를 통해서 환자 인행행위가 유도되고 결국에는 이제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전혀 바라지 않고 위험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약물들이 발기부전, 향정신성 비만 약물, 탈모 약물, 호르몬제를 기반으로 한 여드름 치료 약물 등의 오남용 등이 아주 걱정되는 부분들이 자극적인 광고, 몇 시간 만에 내 집 앞으로 무슨 약이 이런 식으로 광고되는 양태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의료진들의 이제 협조적인 분들도 있으셨고 매우 반대적인 회원들도 있으셨는데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이용 행태를 보니까 이런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앱 사용자의 90% 이상이 의료기관 방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20대에서 40대셨어요.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광역시 구분자, 즉 ICT 기술의 접근도가 높으신 분들이 또한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것이지 저희가 이런 비대면 진료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이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감염병 예방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그런 통계가 있었고요. 또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관련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환자에게 안전하거나 아니면 적절하다라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양산되는 와중에 2020년에 이미 그런 플랫폼들이 등장해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7월에 저희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처음 연대회를 실시를 했고요. 저희가 그때 협회에서도 이러저런 문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주신 플랫폼의 행태와 관련해서 리뷰를 드렸고 지난달 말 28일에 이제 종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국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의료계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시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성을 보시면 플랫폼의 임무라고 해서 저희가 문제적으로 지적했던 환자분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양도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임무라고 강조를 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플랫폼의 세부 준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그냥 중개 업체가 하는 행위 자체를 그냥 설명해 놓은 것에 불과해서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그 책무성을 띌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사실상 수익 보조를 내려면은 진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환자를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지 않고서 그 비대면 상황에서 안전하게 적절하게 최고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실제 임상 선생님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환자의 국민의 안전이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의사분들도 ICT 기술에 많이 익숙하시고 저희 전자차트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라는 영역에서 이 부분이 어떤 서비스로만 평가되어가지고 급격하게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플랫폼 서비스의 일환으로만 취급이 되었을 때는 공급자 측면에서도 환자가 안전한지, 환자가 최고의 의료를 받고 있는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진의 의무와 건강권을 확보한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저희가 사회적인 그런 공공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제도나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적인 서비스의 특징은 앞에도 권호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릇이라고 하면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전달할지가 이제 서비스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법률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가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빨리 만들어져서 빨리 제공되기만 하면 괜찮은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식당에서 짜장면이 빨리 나서 빨리 먹을 수 있으면 만족감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료가 빨리 만들어져서 집 앞에서 바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 그거에 대한 특성을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료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아주 집약된 서비스입니다. 내 건강 신체 정보, 내가 키가 몇이고 체중이 몇이고 이런 것도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의 병력, 내가 기저질환을 뭘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라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개인정보가 아주 취약한 부분들, 내가 법률 서비스에 어떤 성사를 겪었다 이런 부분들이 그 편의성 때문에 데이터화돼서 플랫폼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공공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가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문 서비스의 특징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중에도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당뇨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이 재환자가 당뇨 수치가 몇에서 몇으로 떨어질 때 어떤 약을 드시고 그 약을 드시면서 어떤 부작용을 겪거나 효과를 보시고 하는 과정 중에 책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플랫폼이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겠죠.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치료가 끝날 수 있는 의료인이라고 했을 때 치료가 종결되었을 때의 책임도 이 담당하는 전문가의 결과적인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콘텐츠의 특수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희가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서비스 결과의 유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영역 또는 이제 법률적인 그 어떤 결과라는 영역에 그 비가역성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그 결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의료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분들의 생명을 하나뿐인 고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편의성이나 상업성에 의존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부나 복지부에서도 공감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전에 건보공단에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진료지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냈는데요. 거기 포함된 서비스가 뭐 진료 내역, 검진 결과, 투약 이력, 라이프 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고 싶다라고 이제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도 사설 플랫폼들이 양산되어 있지만 이 의료 데이터나 뭐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이런 공공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형태나 주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저희가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 중심에 이제 책임자로서 공급자인 저희 이제 전문 직역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어떤 정부 서비스를 어디까지 또는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가가 저희가 플랫폼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의료에 있어서 이런 공공성, 공익성을 배제하고서는 산업성이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저희가 좀 인정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승원 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술은 의사의 기술과 직업적 양심만 있으면 되지만 원장에게는 의술뿐 아니라 경영적 요소, 병원의 매출, 지출, 환자 응대, 직원, 의무교육, 노무 및 세무, 시설 및 장비까지 총체적으로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다음, 우리나라 진료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급여 진료는 정부 통제하에 있으며 원가 보전 이하로 하면 할수록 적자인 구조입니다. 시가가 제일 낮습니다.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반대입니다. 병원 자질에 맡겨져 있고 원가 보전 이상의 이익을 줍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는 이 진료 적자에서 생긴 적자도 메꿔야 하고 병원 경비도 감당해야 되고 의사의 개인 수익까지 책임져줘야 됩니다. 따라서 비보험 진료는 늘 의사의 양심과 이익의 선택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원장들은 현실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런데 민간 플랫폼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어떠한 미사업으로 갖다 붙여도 이익입니다. 특히 전문 직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특징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높은 윤리적 의식이 요구되는 직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비교하거나 환자를 유인하는 플랫폼이 생긴다? 그럼 의사의 양심보다는 당연히 이익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급여 진료 자체가 적자이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에만 더욱 치중할 수밖에 없고요. 시가는 더하겠죠.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로 귀결되고 병원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진료 영역까지 플랫폼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실제로 입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치아 50중, 즉 충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서 보내준다는 회사 중 가장 큰 플랫폼 회사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1% 또는 30%라고 나와 있죠. 저 환자 제가 직접 검진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충치는 100%입니다. 치아는 겉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파보면 안에서 훨씬 더 커집니다. 확률이란 건 50%만 되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진단받은 환자가 치과에 찾아갈까요? 저는 결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진료는 진단이 50%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렇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환자가 치료받을 시기를 놓친다면 질병은 더 악화될 거고 더 큰 치료로 돌아올 겁니다. 의사와 플랫폼의 진단이 다를 경우에 환자와는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 불신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중복 검진이나 의료 쇼핑으로 귀결됩니다.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쓸데없는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엄연한 대세입니다. 저 역시 플랫폼을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네.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역을 구분하는 겁니다. 양심이 필요한 진료의 영역을 제한하고 비진료적인 경영 요소만 허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not B2C, only B2B라고 합니다. B는 비즈니스 사업자를 얘기하고요. C는 컨슈머, 소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지 않고, 즉 병원과 환자를 연결하지 않고 병원과 다른 비즈니스 사업체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그 경영 요소를 말씀드렸었죠. 치과에서도 보면 직원 관리, 근태라든가 연차 관리, 고위구직 등 그리고 임플란트 회사 및 제조 회사들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디지털 캐드캠이라고 해서 지금은 임플란트나 보철을 옛날처럼 본을 뜨지 않고 레이저로 스캔을 하면 3D 프린터가 스스로 보철을 만들어 옵니다. 이런 기술들에 따라서 전자기공 의뢰서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과의사는 더욱더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플랫폼의 공공화입니다. 플랫폼이 반드시 전문 직군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허가를 얻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전문직의 대상 협회를 기반으로 플랫폼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대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파이어라는 플랫폼 회사와 함께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구강검진을 안내받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저희 취업에서 모 플랫폼 회사와 함께 치과의사들이 직접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변협도 나이 변호사라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고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열어주신 국회의 역할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직의 영역별 허용 범위에 대한 공모화 및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입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합법적으로 허용된 분야는 지원하는 법들을 적극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한다면 전문직은 더욱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편익은 더욱 증진될 것이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시장 시대적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와 같은 해들이 이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발생하는가, 그 이외에 여러 다른 플랫폼에서도 발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권호성 교수님과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온라인 플랫폼, 이건 추세죠. 걸갈 수 없는 플랫폼으로 가는 시대고, 그리고 그 플랫폼이 어떤 파급력이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기존에 저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파급력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바로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정말 돌릴 수 없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어떤 독점, 그리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이런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법률로, 공정거래법이나 각국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이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생겼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미국 역시 이제 온라인 플랫폼 패키지 오버반, 그리고 이제 미국 역시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서 이제 거대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과연 뭔가? 기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어떤 남용행위에 대해서 시중 남용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법과 EU법의 규정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U법과 미국법 모두 이제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최종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해당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입점업체, 이용사업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입점업체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해당 플랫폼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특별하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에서 지금 EU법과 미국법을 이제 번역을 하고 해당 법률안을 우리나라 법제에 맞게 이제 수정하고 이거를 원실에 제출하면서 해당 법률이 이제 발의되고 활발하게 토론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 중에 이제 미국법으로 보시면 이에 다한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 되는데, 그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제품과 거래의 필요적 거래 상대방이 돼야지 이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뜻이 뭔가? 그러니까 이용사업자, 입점업체나 이용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할 때 반드시 해당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게 필요적 거래 상대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플랫폼이 그 시장에서 필요적 거래 상대방이 되었을 때, 해당 플랫폼은 이제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미국법이나 EU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특정 사업자, 가파라고도 하는 그 특정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이제 법률입니다. 해당 시장에서 이제 이해충돌 행위가 발생하고 차별 행위가 발생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정한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법률안을 만들고 여러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어떤 고통이나 토로를 들어보면 동일한 문제가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대여 시장이라든지 레카차 시장, 이런 시장은 당연히 입점업체를 기준으로 본다던가 아니면 연간 매출액을 본다던가 시가총액을 본다던가 이용사업자 수를 본다던가 하면 당연히 이 해당 법률이 우리나라에서 설사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규율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로또도 마찬가지겠죠. 그 규모 자체가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는 해당하지 않는 시장인데, 여기서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요. 여러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로는 이 해당 그런 온라인 플랫폼 업자의 그런 행위를 규율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폐해는 최근에 구글이 이제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그리고 인앱 결제를 하지 않는 플랫폼 업자들에게
이제 해당 구글 앱마켓에서 제출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해당 그 플랫폼에 해당 구글 시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은 해당 요금을 구글한테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플랫폼들이 어떤 독점이 되고 플랫폼들이 이제 일정 업체한테 차별 행위를 한다면 그 피해가 결국 소비자들한테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최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금융시장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로톡을 경우를 보면 결국 로톡이 계속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으로 될 경우 이제 많은 사건 수임이 해당 플랫폼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많은 변호사들, 특히 중소모금의 변호사들, 뭐 전연차 변호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해당 플랫폼에 종속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각 이런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충분히 그런 폐해들을 막을 필요성이 있는데 한편 또 이제 플랫폼은 어떤 대세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다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게 어떤 이런 사서 플랫폼들의 난립, 뭐 저희 공공 분야에서 이런 사서 플랫폼들의 난립을 가장 이제 막아야 되는 이유 자체가 저희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뭐 대한변협에서는 뭐 난민이나 탈북민 문제 그리고 뭐 사회적 저소득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공익성 분야에 대해서 많이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본다면 아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보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 그리고 입점업체가 거기서 차별당하고 뭐 이해충돌 행위가 발생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국회였죠. 이번 국회에서도 홈플법이 이제 여야에서 특별하게 반대도 없고 그 홈플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미국의 이런 뭐 사법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자들한테 이제 충분한 설명을 부과시키고 약관 명시물을 부과시키고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조차 이제 통과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한변협이 정말 우리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익성으로 공공성 때문에 사설 플랫폼들의 난립을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이 시장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플랫폼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목소리를 낸다면 정말 공익성 있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어떤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로톡이나 이런 사설 플랫폼들의 난립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호사법과 의료법은 사실 비변호사, 비의료인 등에 의한 알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브로커를 왜 차단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 허위, 과장, 부정한 방법으로 당사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걸 방지하고 뭐 비용 상승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 분야라고 해서 이런 취지가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지역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정말 부족하죠. 변호사로 활동을 했던 저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전문가 개인에 대한 신뢰가 사실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데 근데 눈앞에 있는 변호사나 의사가 뭘 어떻게 해왔는지 사실 잘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조나 의료 브로커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악용을 해왔고 사설 전문직 플랫폼들 또한 이걸 파고들어서 소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게 혹자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일 부각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현실의 브로커가 인터넷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개 알선 유인 그리고 법이 허용하고 있는 광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구별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선례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실 대가 형태를 기초로 광고와 알선 주선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우리나라하고 사실 크게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알고리즘을 통한 선택적 노출 이런 문제까지 규율하기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알고리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뭐 알고리즘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제1기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결국 사설 플랫폼은 광고료가 제1기준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弁護士.com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로톡도 마찬가지로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화면에 나열하도록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업체 견해는 이제 사실은 이 랜덤이다. 이 안에서는 랜덤으로 동일한 링크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추천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을 통해서 이제 회피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 주장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할 기관이 필요한데, 감시의 경우에는 직능단체가 그 실제로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상시적인 감독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 분석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충돌이나 그다음 직능단체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주무부처임으로 두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전문직 플랫폼이 나가야 할 방향인데요. 자, 그럼 이제 그 첫발을 떼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공공전문직 플랫폼이 나가야 될까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당연히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정보 제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전문직 플랫폼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전에 첫 번째 포럼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무료로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알선 주선 등 문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고 전문가 풀도 방대하고 그리고 또 자료 또한 방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습니다. 공공전문직 플랫폼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소속 전문직 종사자들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제공된 그 정보들이 자체 검토를 거쳐서 게재를 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설업체들이 고민하는 어떤 편리함, 접근성 등과는 또 배를 달리하는 공공 플랫폼만이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운영을 한다면 또 나름의 비교 우위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 우위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설업체들은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대응은 굉장히 신속하고 그리고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무 경쟁자 없이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약 2년 만에 폐지된 변호사 중개센터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사설 전문직 플랫폼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자본 종속 우려를 막고 그리고 공공성의 보루도 만들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들이 전문직 플랫폼을 통해서 공익의 감시자이자 공익의 경쟁자로 거듭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물론 공공 플랫폼으로의 일원화 또한 고민해볼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 종속이라는 명제가 지금 단계에서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경쟁자로서의 경쟁력 확보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가 나의 변호사를 직접 들어가보고 생각보다는 이게 경쟁력이 있겠는걸? 이라는 평가를 하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경쟁 구도를 갖는 편이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직 창설의 목적 그리고 전문직군의 사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금일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심포지엄은 그 의원실과 그다음에 이제 각 전문직 저희 단체들과 함께 진행을 하였지만 이러한 그 심포지엄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이런 네트워크나 이러한 연대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전문직 분야에 있어서의 공공성 그리고 플랫폼 시장에 있어서의 독점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